유리온실. 폭설은 새벽 2시쯤 그쳤다. 도시 외곽 식물원 단지로 향하는 편도 2차선 도로는 제설차가 한 번도 지나가지 않은 상태였고 이선우의 차는 눈을 밀어내며 천천히 단지 정문을 통과했다. 헤드라이트가 닿는 범위 안에서 흰 눈이 반사되었다. 온실 단지 특유의 거대한 유리 구조물들이 양쪽으로 늘어서 있었는데 그것들은 불이 꺼진 채 어둠 속에 서 있었고 내부의 식물들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유리면이 차갑게 빛을 돌려보내고 있었다. 생명을 키운다는 공간이 이 시각에는 묘하게 납골당을 닮아 있었다. 사택은 단지 안쪽 본관 식물원에서 북쪽으로 200m쯤 떨어진 위치에 있었다. 2층짜리 단독 건물로 외벽은 회색 콘크리트와 목재가 섞인 구조였다. 현관 앞에 순찰차 한 대가 이미 와 있었고 경광등은 꺼진 상태였다. 먼저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 2명이 현관 바깥 계단에 서서 이선우의 차를 바라보았다. 이선우는 차에서 내리며 장갑을 끼웠다. 영하 11도. 숨을 내쉬면 입김이 금방 사라졌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경찰관 중 한 명이 메모를 들여다보며 말했다. 피해자는 38세 남성 강태호. 현재 의식은 있으나 두부 외상으로 구급대 이송 중입니다. 신고자는 아내 서유진 37세. 안에 있습니다. 이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은 닫혀 있었다. 손잡이를 잡아당기기 전에 그는 잠깐 멈췄다. 문틀 주변을 먼저 보았다. 눈이 쌓인 계단에는 발자국이 여러 개 남아 있었다. 경찰관들 것, 구급대원들 것. 그 아래 원래 있었을 흔적들은 이미 뭉개져 있었다. 그러나 문틀 자체, 특히 하단 쪽 경첩 근처를 확인했을 때 긁힌 자국이 없었다. 도색이 벗겨진 흔적도 없었다. 흔히 강제 침입 현장에서 나타나는 바로나 드라이버를 문틀 사이에 밀어넣을 때 생기는 긁힘이 없다는 뜻이었다. 안으로 들어섰다. 현관 바닥에는 눈이 묻은 신발 자국들이 뒤섞여 있었다. 거실로 이어지는 폭도 중간쯤부터 바닥색이 달랐다. 어두운 젓갈색이 나무마루 결을 따라 번져 있었고 거실 중앙까지 이어져 있었다. 피는 이미 굳어가는 중이었다. 실내 온도가 낮았기 때문인지 특유의 쇠 냄새가 납득하기 어려울 만큼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이선우는 핏자국을 밟지 않으면서 거실을 후었다. 쓰러진 자리는 소파와 티테이블 사이였다. 구급대원들이 이미 피해자를 옮긴 뒤였으므로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바닥에는 굳어가는 핏자국 외에 머리가 바닥에 닿았을 위치를 중심으로 충격 시 튀었을 작은 점들이 반경 50cm 안에 흩어져 있었다. 2번 혹은 그 이상 가격했다는 뜻이었다. 충격 도구가 어디 있는지 먼저 파악해야 했다. 이선우는 2번째로 온 경찰관에게 시선을 돌렸다. 흉기 확인됐습니까? 거실 쪽 창가에 있습니다. 지목된 방향으로 이동했다. 창가벽 아래 거실 커튼 옆에 세워진 채로 발견된 물체는 금속 손삽이었다. 자루 길이 약 50cm, 날 부분은 타원형에 가까운 원형 3날. 날에는 흙이 얼어붙은 흔적이 있었고 자루의 상단부에는 핏자국이 선명했다. 날카롭게 베는 형태가 아니라 묵직한 무게로 내리찍는 형태에 적합한 도구였다. 이선우는 몸을 낮추어 삽을 가까이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이것은 집안의 물건이 아니었다. 자루 하단에 붙은 얼어붙은 흙의 색과 질감은 실내 화분 흙과 달랐다. 거칠고 모래가 섞인 야외 작업장이나 창고 바닥에서 밟히는 종류의 흙이었다. 삽자루에는 미세하게 기름기가 있었다. 작업 공구 보관 시 방청 목적으로 바르는 기계유 계통의 냄새였다. 이 삽은 밖에서 가져온 것이다. 침입자가 집에 들어오면서 흉기를 소지하고 들어왔다면 이해가 된다. 그러나 신고 내용에는 집 밖 창고에서 가져온 것이라는 언급이 없었다. 아내의 첫 진술에서 침입자는 빠르게 들어와 남편을 공격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삽은 어떻게 실내에 있는가? 침입자가 들어오는 길에 창고에 들러 도구를 꺼낸 뒤 집으로 들어갔다는 말인가? 그게 가능하다면 그 사람은 이 단지의 구조와 창고 위치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된다. 이선우는 몸을 일으키며 거실을 다시 천천히 둘러보았다. 어지럽혀진 상태였다. 소파 쿠션이 뒤집혀 있었고 티테이블 위에 물건들이 바닥에 쏟아져 있었으며 책장 한 칸에 책들이 흘러내려 있었다. 그러나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장면은 묘하게 균형 잡혀 있었다. 실제로 사람이 쫓기거나 저항하거나 물건을 잡으려 할 때 생기는 무작위적 어지러움이 아니었다. 각각의 어지러움이 서로 다른 방향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었다. 마치 공간의 모든 방향에 하나씩 배치된 것처럼. 현관으로 되돌아가 뒷문도 확인했다. 주방에서 연결되는 뒷문 역시 잠금 장치 주변에 외력 흔적이 없었다. 창문들도 마찬가지였다. 유리가 깨지거나 샤시가 뒤틀린 곳이 없었다.
진입로가 없다. 이선우는 거실 중앙으로 돌아와 잠시 서 있었다. 차가운 실내 공기와 핏자국의 냄새와 너무 정돈된 방식으로 흐트러진 가구들,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온 흙 묻은 삽 하나. 이것은 강도 현장이 아니다. 강도 현장에서는 금품이 사라진다. 이 집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았다. 현관과 뒷문 어느 쪽에도 강제 진입의 흔적이 없다. 흉기는 집 박창고의 것이다. 어지러움은 설계된 어지러움이다. 이선우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숨을 고르며 소파에 앉아 경찰관 옆에서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있는 여자를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았다. 서유진.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두 뺨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다. 입술은 창백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여자의 외형을 정확하게 갖추고 있었다. 너무 정확하게. 이선우는 맞은편 의자를 끌어당겨 앉혔다. 수첩은 꺼내지 않았다. 수첩을 꺼내는 순간 상대는 진술 모드로 전환된다. 긴장하거나 혹은 준비해온 말을 꺼내놓기 시작한다. 그는 그 전에 목소리를 듣고 싶었다. 준비되지 않은 언어, 그것이 진짜 현장이다. 많이 놀라셨겠어요. 서유진은 고개를 들었다. 충혈된 눈이 이선우를 향했다. 두 뺨에 말라가는 눈물 자국이 있었고 입술은 혈색을 잃은 채 굳어 있었다. 누군가 공포에 질렸을 때 취하게 되는 외형을 거의 교과서처럼 갖추고 있었다. 이선우는 그 정확함을 마음속 한쪽에 조용히 적어두었다. 남편은 괜찮은 건가요? 아직 병원에서 연락이 없어서요. 이송 중입니다. 병원에서 연락 올 겁니다. 지금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남편분한테 도움이 됩니다.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말하기 시작했다.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고 잠결의 소리를 들었는데 처음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런데 거실 쪽에서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고 남편 이름을 부르며 침실에서 나왔더니 검은 옷을 입은 남자가 남편 위에서 무언가를 들고 있었다고.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몸이 얼어붙었고 그 사람은 창가 쪽으로 물러섰다가 뒷문 방향으로 사라졌다고 했다. 진술 자체는 매끄러웠다. 흐름이 자연스럽고 시간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이선우의 눈에 걸렸다. 극심한 공포와 혼란 속에서 잠에서 깨어난 사람의 기억은 대개 파편적이다. 순서가 뒤섞이고 세부가 빠지고 같은 부분을 반복하거나 스스로 정정한다. 이 여자의 진술은 처음부터 끝까지 편집된 것처럼 단정했다. 이선우는 그녀의 손을 보았다. 무릎 위에 모아 올려놓은 두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떨림의 리듬이 이상할 만큼 일정했다. 진짜 충격을 받은 사람의 손은 불규칙하게 움직인다.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고 강도가 들쭉날쭉하고 통제되지 않는 방향으로 튄다. 서유진의 손은 거의 균일한 진폭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마치 흔들리는 것을 연습한 사람처럼. 주무시기 전에 문은 잠그셨습니까? 잠갔어요. 망설임이 없었다. 현관이랑 뒷문 둘 다요. 네, 항상 둘 다 잠깁니다. 이선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시선을 창가로 돌렸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어조로 다시 물었다. 처음 순찰 오신 분한테는 잠근 줄 알았다고 하셨다던데요. 유진의 손이 0.5초 멈췄다. 떨림이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됐다. 그건 잠갔는데 확실히 확인을 못했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말이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이선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시 기다렸다. 침묵이 길어지면 사람은 그것을 채우려 한다. 유진은 채우지 않았다. 그것도 정보였다. 침입자가 오른손잡이였다고 하셨다고요. 네, 어떻게 아셨어요? 삽을 드는 손이 오른손이었던 것 같아서요. 같아서요? 유진이 시선을 내리깔았다. 워낙 어두웠고 순간적인 일이라서요. 확실하지는 않아요. 오른손잡이였다가 그런 것 같다가 확실하지 않다가. 세 문장 안에서 3번 물러섰다. 거짓말은 대체로 큰 부분에서 무너지지 않는다. 큰 부분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디테일에서 무너진다. 충동적으로 덧붙인 세부 묘사는 기억으로 붙인 게 아니라 상상으로 붙인 것이기 때문에 한 번만 눌러봐도 접히기 시작한다. 이선우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물었다. 침입자가 뒷문으로 나갔다고 하셨는데 나간 이후에 뒷문 확인해 보셨어요? 잠겨 있는지. 유진이 잠깐 멈췄다. 안 해봤어요. 무서워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는 그 말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변화도 없었다. 그는 주방으로 걸어가 뒷문 앞에 섰다. 손잡이를 잡아당겼다. 잠겨 있었다. 안쪽 레버가 올라간 상태였다. 이 형태의 잠금 장치는 구조상 내부에서만 걸 수 있다. 그 레버를 밟으면 닫히는 것이다. 닫히는 것은 닫히는 방식이 있다. 닫히는 방식은 닫히는 방식대로 열리는 것이다. 닫히는 방식은 닫히는 방식대로 열리는 것이다.
밖에서 나가면서 이 레버를 올리고 나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선호는 잠긴 뒷문 앞에 서서 잠시 그 사실을 정리했다. 침입자는 뒷문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뒷문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현관도 강제 진입한 적이 없다. 창문도 마찬가지다. 이 집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이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러나 사람은 공격받았고 피를 흘렸다. 그 피는 지금도 거실 마루결을 따라 굳어가고 있다. 이선우는 주방 창문 너머 어둠에 잠긴 식물원 단지를 바라보았다. 유리 온실들의 차가운 윤곽이 눈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다. 문이 열린 적 없는 집 안에서 벌어진 폭행. 외부에서 들어온 창고의 삽. 그리고 너무 매끄러운 진술을 가진 아내. 퍼즐은 이미 모양을 갖추고 있었다. 맞추는 일만 남아 있었다. 통화 기록은 다음날 오전에 나왔다. 이선우는 서유진의 최근 3개월치 발신수신 내역을 출력해 형광펜 없이 읽었다. 형광펜을 쓰는 습관은 오래전에 버렸다. 중요한 것에 표시를 하다 보면 표시한 것만 보게 된다. 그는 전체를 보는 쪽을 택했다. 기록은 처음 보기에는 평범했다. 남편과의 통화, 지인들과의 짧은 연락, 보험사 고객센터로 걸린 몇 통. 그런데 특정 번호 하나가 반복해서 나타났다. 간격이 불규칙했다. 이틀에 한 번 혹은 하루에 2번. 통화 시간도 들쭉날쭉했다. 3분짜리가 있는가 하면 40분짜리도 있었다. 그리고 사건 당일 자정을 전후로 그 번호와의 통화가 3차례 집중되어 있었다. 마지막 통화는 새벽 1시 22분, 통화 시간 4분 37초. 번호의 명의는 민도연. 강태호의 거래처 협력업체 대표. 이선우는 민도연의 기지국 기록을 함께 요청했다. 결과가 나오는데 2시간이 걸렸다. 그 사이 그는 서유진의 남동생 서민식의 기록도 함께 넣었다. 가족 중 연락이 잦았던 인물 순서대로. 서민식은 유진과 당일 저녁부터 자정 사이에 문자와 통화를 합쳐 7차례 주고받았다. 내용은 확인 중이었으나 시간대가 범행 추정 시각을 전후로 조밀하게 몰려 있었다. 기지국 기록이 도착했다. 민도연의 휴대폰은 사건 당일 자정 이후 식물원 단지 인근 기지국에 찍혀 있었다.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단지에서 직선거리로 800m 이내의 반경. 그는 이 시각에 이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거래처 대표가 협력사 대표 사택 근처에 새벽 1시에 있을 이유는 일반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서민식의 기록도 같은 기지국이었다. 시간대도 겹쳤다. 두 사람이 같은 새벽, 같은 반경 안에 있었다. 이선우는 기록을 책상 위에 나란히 펼쳐두고 잠시 서 있었다. 그리고 식물원 단지 외곽 CCTV 목록을 요청했다. 단지 내부 카메라는 운영사 측에 공문을 넣었으나 시간이 걸렸다. 그 전에 인근 도로와 주차장 쪽 카메라부터 확보하는 편이 빨랐다. 단지 북쪽 외곽 주차장 카메라 영상이 오후 늦게 들어왔다. 화질은 좋지 않았다. 야간이었고 가로등 간격이 넓었다. 그러나 새벽 3시 10분경 주차장 외곽 가장자리에 불을 끈 채 세워진 차량 한 대가 확인됐다. 검은색 중형 SUV. 시동이 꺼진 상태였으나 실내에 인원이 탑승해 있었다. 카메라 각도상 번호판은 가려져 있었으나 차종 식별은 가능했다. 이선우는 민도연의 차량 등록 정보를 확인했다. 검은색 중형 SUV. 동일 차종이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같은 차종은 도로에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다음날 오전 단지 정문 외곽 이면도로 카메라에서 동일 차량의 번호판이 부분적으로 확인됐다. 앞 번호판의 끝 두 자리와 차종, 색상이 민도연 명의 차량과 일치했다. 이선우는 영상 캡처를 출력해 책상에 추가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남아 있었다. 주차장 카메라 영상, 새벽 3시 10분 이후 구간. 차량 실내에 인원이 2명 탑승해 있었다는 것은 이미 확인됐다. 화질을 최대로 끌어올려 분석을 요청한 결과 운전석 인물의 체형과 윤곽이 서민식의 신체 정보와 부합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조수석 인물은 키가 더 크고 어깨가 넓었다. 민도연의 체형 기록과 일치했다. 운전석엔 서민식, 조수석엔 민도연. 세 사람의 동선이 하나의 지점으로 수렴했다. 사건 당일 새벽, 같은 시각, 같은 장소. 서유진은 집 안에 있었다. 민도연과 서민식은 그 집에서 800m 거리의 어둠 속에서 불 꺼진 차 안에 함께 앉아 있었다. 이선우는 출력물들을 한데 모아 파일에 끼워 넣으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제 세 사람을 따로 불러야 한다. 민도연은 이미 동행 요청에 순순히 응했다. 그것 자체가 이선우에게는 정보였다. 도망치거나 변호사를 먼저 찾는 사람은 대개 자신이 어디까지 노출됐는지 모르는 사람이다. 순순히 응하는 사람은 두 종류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혹은 자신이 어디까지 노출됐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민도연은 조사실에 앉아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커피를 권하자 괜찮다고 했고 자세를 고쳐 앉으며 이선우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피하지 않았다. 서유진 씨와 사건 전날 밤 통화를 3차례 하셨더군요. 거래건 때문에요. 납품 일정이 밀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벽 1시 20분에도요. 그쪽에서 먼저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예민하게 굴어서 힘들다는 얘기도 하고 일 얘기도 하고 길어졌습니다. 막힘이 없었다. 준비된 답변인지 실제로 그런 통화를 했는지 이 단계에서는 구분이 어려웠다. 이선우는 방향을 틀었다. 그날 새벽에 식물원 단지 근처 계셨죠. 민도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0.3초. 집에 있었는데요. 기지국 기록에 찍혀 있습니다. 단지에서 800m 이내. 그 근처에 아는 사람이 살아요. 저녁에 잠깐 들렀다가 늦어졌습니다. 차는 외곽 주차장에 3시간 넘게 있었고 서민식 씨가 운전석에 있었습니다. 그 말에 민도연은 처음으로 짧게 침묵했다. 그러나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표정을 바꾸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억누르는 사람의 얼굴과 원래 잘 바뀌지 않는 사람의 얼굴은 다르다. 전자는 턱선이나 목 근육에서 읽힌다. 민도연의 턱선이 아주 잠깐 굳었다. 민식 씨한테 부탁이 있어서 같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어떤 부탁입니까?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적인 내용입니다. 이선우는 더 밀지 않았다. 민도연은 이 정도 압박으로는 열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는 파일을 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도연이 의자에서 일어서는 순간 이선우는 문을 잡으며 아무렇지 않게 덧붙였다. 서민식 씨는 지금 옆방에서 얘기 중입니다. 민도연의 손이 재킷 단추를 잡은 채 멈췄다. 그 손이 멈춘 시간은 2초가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선우는 이미 문을 나서고 있었다. 서민식은 달랐다. 조사실에 들어오던 순간부터 이미 무너져 있었다. 의자에 앉자마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고 이선우가 첫 질문을 꺼내기도 전에 어깨가 먼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도연과 같은 날 밤 차 안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제시하자 그는 부인하지 않았다. 부인하려다 멈추고 멈추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다. 저는 직접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진짜 떨림이었다. 서유진의 손이 연습된 리듬으로 흔들리던 것과 달리 서민식의 목소리는 문장 중간에 끊어지고 호흡이 섞였다. 저는 그냥 밖에서 기다리기만 했어요. 누나가 신호 주면 차 빼는 거, 그것만 맡았어요. 저는 안에 들어간 적 없어요. 이선우는 받아쓰지 않았다. 그냥 듣고 있었다. 서민식은 계속했다. 빚 때문이었다고. 누나가 해결해 주겠다고 했고 자신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고.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결정적인 말을 흘렸다. 변명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숨기는지 잊기 시작한다. 이번만 잘 넘기면 된다고 했는데. 이선우가 조용히 물었다. 이번만요? 서민식이 고개를 들었다.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은 얼굴이었다. 이선우는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다시 물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까? 서민식의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다. 그리고 다시 열렸다. 처음이 아니었어요. 조사실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형광등 하나가 미세하게 깜빡였다. 이선우는 그 침묵 안에서 이 사건의 무게가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현재의 살인 미수가 아니라 오래 이어진 계획의 마지막 실패. 강태호는 한 번 죽을 뻔한 게 아니었다. 그는 지금까지 몇 번을 살아남은 것인가. 서민식의 진술은 한 번 열리자 막을 수가 없었다. 처음에는 단어 단위로 나왔다. 짧게 끊기고 멈추고 다시 시작했다.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문장이 이어지기 시작했다. 사람이 오래 눌러온 것을 꺼낼 때 나타나는 방식이었다. 억압이 풀리는 순간의 언어는 정리되어 있지 않다. 순서가 뒤섞이고 감정이 사실 사이에 끼어들고 스스로도 몰랐던 디테일이 튀어나온다. 이선우는 그 흐름을 자르지 않았다. 받아쓰지도 않았다. 그냥 듣고 있었다. 강물이 제 방향을 찾아가도록. 봄에 한 번 있었어요. 저는 그때 직접 관여하진 않았어요. 누나한테 나중에 들었어요. 민도연 씨가 매영이랑 출장 다니면서 뭔가를 음료에 넣었다고. 매영이 쓰러졌는데 살았다고. 저는 그때는 설마 했어요. 진짜인지도 몰랐고. 이선우는 그 말이 지나가도록 두었다. 여름에는 저도 알았어요. 온실 저장동에서 공기 조절 장치 건드리는 거였는데 직원이 나타나서 그냥 접었어요. 그때도 매영은 몰랐을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민식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것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감출 여력이 없어 보였다. 가을에는 저도 거기 있었어요. 차에서 기다렸어요. 민도현 씨가 들어가고 누나가 문 열어놓은 거 알고 있었고. 근데 매영이 버텼어요. 민도현 씨가 나왔을 때 얼굴이 뭔가 잘못됐다는 거 알았어요. 그냥 다 같이 거기서 빠져나왔고 누나가 신고했다는 거 나중에 문자로 알았어요. 이선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번까지 포함하면 몇 번입니까? 서민식이 손가락을 꼽는 것인지 그냥 손을 쥐는 것인지 모를 동작을 했다. 4번이요. 4번. 이선우는 그 숫자를 입안에서 한번 굴려보았다. 봄, 여름, 가을 그리고 이번 겨울. 한 계절씩, 한 가지 방식씩 4번의 시도. 강태호는 그 모든 것을 통과했다. 자신이 표적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보험은요? 민식이 눈을 들었다. 남편 명의 보험 누가 설계했습니까? 누나요. 망설임이 없었다. 누나가 다 했어요. 저는 보험 내용은 몰라요. 얼마짜린지도 몰라요. 그냥 매영이 죽으면 누나한테 큰 돈이 생긴다는 것만 알았어요. 이선우는 잠시 침묵했다. 창문 없는 조사실 안에서 형광등 소리만 들렸다. 민도현 씨가 이 계획을 처음 제안한 겁니까? 아니면 누나 쪽에서 먼저입니까? 서민식이 입술을 깨물었다. 이 질문은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었다. 그는 한동안 테이블을 내려다보다가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누나가 먼저 민도현 씨 얘기를 꺼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민도현 씨가 방법을 가져오고 있었어요. 누가 먼저라기보다는 둘이 같이 만들어간 것 같아요. 이선우는 수첩을 덮었다. 그리고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둘이 같이 만들어갔다는 말. 그 말의 무게는 단순한 공모 관계를 넘어서는 어떤 지점을 가리키고 있었다. 계획을 함께 설계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 이전에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같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다. 낯선 범행을 처음 시도하는 사람은 방법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져오지 않는다. 봄에 음료에 독성 물질을 넣는 것, 여름에 밀폐 공간의 산소 농도를 조작하는 것, 가을에 타격 도구의 무게와 각도를 계산하는 것. 이것들은 각각의 실패에서 배운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처음부터 어느 정도 알고 있던 사람의 흔적이기도 했다. 이선우는 민도현의 얼굴을 떠올렸다. 조사실에서 턱선 하나만 굳혔던 남자. 이선우가 서민식이 옆방에 있다고 말했을 때 단추를 잡은 손을 2초 멈췄던 남자. 지금쯤 그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을 것이다. 혹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변호사를 부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사람처럼 그는 처음부터 너무 침착했다. 이선우는 조사실을 나오며 민도현 파일을 다시 펼칠 것을 결심했다. 거래처 대표, 유진의 내연남, 계획의 실행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서 이것을 배웠는가? 복도 끝 창문으로 밖이 보였다. 식물원 단지의 유리 온실들이 새벽 햇살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생명을 키우는 구조물들. 그러나 이 사건 안에서 그것들은 내내 죽음의 배경이었다. 이선우는 잠시 그 빛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다. 민도현의 과거가 어딘가에 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사건보다 오래됐을 것이다. 그해 봄, 민도현이 강태호의 삶에 들어온 방식은 자연스러웠다. 온실 자재 유통업을 하는 사람에게 협력업체 대표의 접근은 일상적인 사업 관계다. 명함을 건네고, 견적을 논의하고, 식사를 함께하고 출장을 따라가는 것. 그 모든 과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강태호는 어느 지점에서 민도현을 경계해야 했는지 나중에도 떠올리지 못했을 것이다. 사람을 쉽게 믿는 성격이라는 것은 서민식의 진술에도 나왔고 사건 이후 주변인 탐문에서도 반복됐다. 강태호는 의심이 느린 사람이었다. 그것이 그를 오래 살게 했는지 아니면 4번의 표적이 되게 했는지는 구분하기 어렵다. 민도현은 첫 만남으로부터 3달쯤 지난 시점에 출장을 제안했다. 충청도 쪽 자재 공급업체를 함께 방문하자는 것이었다. 강태호의 회사 물량과 연결하면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논리였고 태호는 흔쾌히 수락했다. 두 사람은 태호의 차로 출발했다. 민도현이 조수석에 탔다. 이선우가 나중에 이 동선을 복원했을 때 주목한 것은 바로 그 배치였다. 운전석과 조수석, 가속과 제동을 통제하는 사람과 그 옆에서 기다리는 사람. 고속도로 진입 전 휴게소에서 민도현이 음료를 사왔다. 에너지 음료 2캔. 자신도 하나를 들었다. 태호는 건네받은 캔을 별다른 생각 없이 마셨다. 장거리 운전 전 카페인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고 태호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배려라고 받아들였다. 음료를 반쯤 마시고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속도를 올리기 시작한 지 20분쯤 지났을 때 태호는 처음으로 이상함을 느꼈다.
가슴 쪽이 조여드는 느낌이었다. 처음엔 그냥 피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임이 빠르게 심해졌고 손끝이 저리기 시작했다. 호흡이 짧아졌다. 시야가 흔들렸다. 그는 비상등을 켜고 갓길로 차를 붙이려 했지만 손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차가 차선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민도연이 핸들을 잡았다. 갓길에 정차한 것은 민도연이었다. 이후 민도연이 신고했고 구급차가 왔다. 병원 응급실 기록에는 급성 약물 반응 의증이라고 적혀 있었다. 에너지 음료에 포함된 성분과의 개인 과민 반응 가능성이 거론됐다. 태호는 이틀 입원 후 퇴원했다. 민도연은 병문안을 왔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태호는 고마워했다. 이선우가 이 기록을 처음 들여다봤을 때 주목한 것은 치료 경과가 아니라 음료 캔의 행방이었다. 응급처치 과정에서 캔은 이미 버려졌다. 현장 보존이 될 이유가 없었다. 단순 과민 반응이라고 결론 났으니까. 그러나 서민식의 진술에는 이런 말이 있었다. 민도연 씨가 음료에 뭔가를 넣었다고 했어요. 매형이 고속도로에서 쓰러지면 사고처럼 보일 거라고. 이선우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았다. 단순히 독성 물질을 섞었다는 게 아니었다. 쓰러지는 시점을 계산했다는 것이다. 휴게소에서 음료를 마시고 고속도로에 진입해 속도를 올린 뒤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효과가 나타나도록. 그리고 그 순간 조수석에는 민도연이 있었다. 핸들을 잡을 수 있는 위치에. 갓길로 빼면 단순 사고, 반대 차선으로 밀면 정면 충돌. 어느 쪽이든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었다. 그러나 태호는 고속도로 진입 전에 증상이 왔다. 속도가 충분히 붙기 전이었다. 민도연이 예상한 흡수 속도보다 빠르게 반응이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태호의 체질이 달랐는지. 어쨌든 계획은 갓길 정차로 끝났고 민도연은 구급차를 불렀다. 부르지 않으면 자신이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 이선우는 민도연이 구급차를 부른 시점을 확인했다. 태호가 의식을 잃기 직전. 살릴 수 있는 타이밍이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늦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민도연은 그 경계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얼마나 기다려야 살고 얼마나 기다려야 죽는지. 그것은 처음 해보는 사람이 아는 경계가 아니었다. 이선우는 파일을 덮으며 생각했다. 이 남자는 이전에 이것을 해본 적이 있다. 실패를 통해 배운 게 아니라 성공을 통해 알고 있는 것들이다. 그렇다면 그 성공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아직 파일이 없는 사건 안에 있었다. 여름의 시도는 더 정교했다. 봄에 실패해서 민도연이 얻은 교훈은 하나였다. 사람의 몸은 계획대로 반응하지 않는다. 약물은 흡수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고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을 정밀하게 통제할 수 없다. 변수가 많은 방법은 다시 쓰지 않는다. 다음 방법은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어야 했다. 사람이 아니라 공간을 바꾸는 것. 그 공간 안에 사람을 넣는 것. 식물원 단지 외곽에는 대형 저장동이 3개 있었다. 본관 온실에서 계절별로 이동시키는 식물들을 보관하는 용도였고 내부에는 온도와 습도, 공기 조성을 조절하는 공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여 식물의 광합성을 촉진하거나 반대로 산소 농도를 낮춰 병해충의 번식을 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됐다. 밀폐 구조의 자동 조절 시스템이 갖춰진 공간. 내부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시스템이 감지하지 못하면 그 공간은 얼마든지 치명적인 환경으로 바뀔 수 있었다. 민도연은 그 구조를 이미 알고 있었다. 강태호의 거래처 대표로서 단지를 수차례 방문하면서 저장동 내부를 둘러본 적이 있었고 공조 시스템 패널의 위치와 작동 방식도 파악해 두었다. 서민식의 진술에 따르면 민도연은 여름이 오기 전부터 이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했다. 패널 접근 권한은 유진이 만들었다. 단지 관리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태호의 카드키를 복제하는 방식이었다. 계획의 구조는 단순했다. 유진이 태호에게 야간 온실 점검을 제안한다.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 일부 식물의 상태가 걱정된다는 명분이었다. 태호는 의심하지 않는다. 두 사람이 단지 안을 돌다가 저장동 쪽으로 이동한다. 태호가 내부를 점검하는 사이 유진이 적당한 구실로 밖으로 나온다. 그 시점에 민도연이 외부 패널에 접근해 내부 산소 농도를 서서히 낮추기 시작한다. 밀폐된 저장동 안에서 산소 농도가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면 사람은 어지럼증을 느끼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쓰러진다. 발견 시각을 조율하면 단순 질식 사고로 처리될 수 있었다. 이선우는 이 부분을 읽으며 잠시 멈췄다. 단순 질식 사고. 그 말이 어색하지 않게 맥락 안에 앉아 있다는 것이 오히려 소름 돋았다. 이 계획을 설계한 사람은 사고사의 문법을 알고 있었다. 어떤 죽음이 조사를 부르고 어떤 죽음이 조사를 부르지 않는지.
그 경기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된 방법이었다. 실행 당일 밤 유진은 태호에게 저장동 점검을 제안했다. 태호는 따라 나섰다. 단지 북쪽 저장동 앞까지 두 사람이 함께 이동했고 유진이 카드키로 문을 열었다. 태호가 내부로 들어갔다. 유진은 문 앞에서 잠깐 기다리다가 핸드폰을 확인하는 척하며 본관 쪽으로 천천히 물러났다. 민도연과 서민식은 저장동 외벽 쪽 어둠 속에 있었다. 민도연이 외부 공조 패널 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때 저장동 뒤편에서 발소리가 났다. 야간 당직 직원이었다. 본래 일정에 없던 외곽 순찰을 돌고 있었다. 그 직원은 손전등을 들고 저장동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민도연은 패널에 손을 뻗은 채 멈췄다. 서민식은 차가 있는 쪽으로 몸을 낮췄다. 유진은 이미 본관 방향에 있었으므로 자연스럽게 직원과 마주쳤고 남편이 점검 중이라는 말을 건넸다. 직원은 별다른 의심 없이 지나갔다. 그러나 민도연은 그 순간 이미 계획을 접기로 결정했다. 직원이 돌아올 수도 있었고 내부에 있는 태호가 나오는 타이밍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패널에서 손을 뗐다. 서민식에게 신호를 보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빠져나갔다. 태호는 저장동 내부를 혼자 점검하고 아무 일 없이 나왔다. 그날 밤 유진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다.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모른 채, 저장동 외벽에 누군가의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는 것도 모른 채, 이선우는 서민식의 진술 중 이 대목을 다시 읽었다. 직원이 나타났을 때 민도연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묻는 질문에 서민식은 이렇게 답했다. 그냥 멈췄어요. 당황한 것도 아니고 화난 것도 아니고 그냥 조용히 손 내리고 기다렸어요. 다음에 하면 된다는 얼굴이었어요. 다음에 하면 된다는 얼굴. 이선우는 그 표현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것은 처음 실패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이미 여러 번 기다려본 사람, 기다리는 것이 낯설지 않은 사람의 얼굴이었다. 민도연에게 이 모든 것은 처음이 아니었다. 봄의 실패도 여름의 중단도 그에게는 과정이었다. 결과가 늦어지는 것일 뿐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었다. 이선우는 파일을 덮으며 생각했다. 이 침착함은 어디서 온 것인가? 가을의 시도는 계절이 바뀌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다. 여름의 중단 이후 민도연은 방법을 바꿨다. 환경을 통제하는 방식은 변수가 너무 많았다. 직원 하나가 동선을 바꾸는 것만으로 계획 전체가 무너졌다. 다음번에는 외부 변수가 개입할 여지 자체를 없애야 했다. 공간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통제하는 것. 사람들이 모두 잠든 시각, 닫힌 집 안에서 최대한 빠르게 끝내는 것. 그것은 훨씬 직접적인 방법이었다. 준비는 2달에 걸쳐 이루어졌다. 유진은 태호가 술을 마시고 잠드는 패턴을 기록했다. 퇴근 후 혼자 소파에서 캔맥주 2~3개를 마시고 그대로 잠드는 날이 일주일에 사흘은 됐다. 그런 날 태호는 깊이 잠들었고 중간에 깨는 일이 드물었다. 유진은 그 패턴이 3번 이상 연속으로 반복되는 날짜를 기다렸다. 민도연에게 문자로 날짜를 보냈다. 서민식에게는 차와 대형 이송 상자를 준비하라고 했다. 흉기는 식물원 창고의 금속 손삽이었다. 민도연이 직접 선택했다. 날카로운 날이 아니라 무게로 가격하는 형태. 흔적이 외부 흉기와 구분되지 않도록. 창고 공구는 단지 내부 어디서나 구할 수 있었고 범행 후 제자리에 돌려놓거나 현장에 두더라도 단지 내부 물건이라는 것 외에 민도연과의 연결고리가 없었다. 그는 이 도구를 사건 이틀 전에 창고에서 꺼내 차 트렁크에 보관했다. 실행 당일 밤 유진은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았다. 태호가 소파에서 잠든 것을 확인한 뒤 침실로 들어갔고 민도연에게 문자를 보냈다. 한 글자였다고 서민식은 진술했다. 기다리던 신호였다. 민도연은 베란다로 진입했다. 손삽은 장갑을 낀 손에 쥐어져 있었다. 거실은 어두웠다. 소파에는 태호가 누워 있었다. 민도연은 소파 쪽으로 이동하며 손삽을 들어 올렸다. 첫 번째 가격은 정확했다. 태호의 후두부. 소리가 났고 태호의 몸이 경련하듯 움직였다. 민도연은 2번째를 준비했다. 그런데 태호가 일어섰다. 완전히 의식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 그러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충격을 받은 직후 인체가 보이는 반사적 저항, 생존 본능이 의식보다 빠르게 작동하는 순간이었다. 태호는 소파에서 굴러내리며 바닥을 짚었다. 민도연이 2번째로 손삽을 내리쳤을 때 태호는 이미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손삽이 마루 바닥을 쳤다. 태호는 테이블을 뒤집으며 민도연 쪽으로 밀었다. 명확한 의지가 있는 행동이 아니었다. 몸이 장애물을 만들려는 본능적 반응이었다. 민도연은 예상하지 못했다. 계획 안에 저항은 없었다. 깊이 잠든 사람, 첫 가격 이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그것이 그가 설계한 시나리오였다. 그러나 태호는 움직이고 있었다. 피를 흘리면서 절반의 의식으로, 그러나 분명히 움직이고 있었다. 거실 가구들이 뒤집혔다. 소리가 났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민도연에게 불리했다. 그는 손삽을 창가에 세워두고 베란다로 나갔다. 달아난 것이었다. 서민식은 지하주차장에서 차와 이송상자를 준비한 채 기다리고 있었다. 민도연이 혼자 나타났을 때 서민식은 직감했다. 잘못됐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주차장을 빠져나왔다. 차가 단지를 벗어난 뒤에야 민도연이 입을 열었다. 짧고 건조한 한마디였다고 서민식은 기억했다. 살아있어. 유진은 민도연이 나간 직후 거실로 나왔다. 태호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의식이 있었다. 신음하고 있었다. 유진은 그 자리에서 몇 초간 서 있었다. 그 몇 초가 이선우에게는 가장 선명한 장면이었다. 쓰러진 남편 옆에 서서 몇 초를 멈춘 여자. 그 초들 안에서 유진이 무엇을 계산했는지는 진술에 없었다. 그러나 그 다음 행동이 말해줬다. 유진은 신고했다. 강도가 들어왔다고. 이선우는 이 대목에서 파일을 덮고 오래 앉아 있었다. 4번의 시도 중 가장 가까웠던 순간이었다. 그리고 태호는 살아남았다. 몸이 먼저 알았기 때문이었다. 의식이 꺼지기 전에 몸이 먼저 일어선 것이었다. 이선우는 병원에 누워있을 태호를 생각했다. 자신이 왜 살아남았는지 아직 모르는 사람. 아내가 문을 열어줬다는 것도, 그것이 봄부터 이어진 계획의 4번째였다는 것도. 태호는 지금까지 4번을 살아남았다. 그러나 민도연이 달아난 그 밤, 손삽을 창가에 세워두고 나간 그 행동 안에는 이선우가 읽은 것이 하나 더 있었다. 도구를 버리지 않았다. 가져가지도 않았다. 세워두었다. 그것은 당황한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 다음에 쓸 수도 있는 도구를 현장에 남긴 것인지, 아니면 강도 침입처럼 보이게 하려는 계산이었는지. 어느 쪽이든 그 손삽 하나가 이 사건 전체를 끌어올렸다. 민도연은 실패할 때도 흔적을 설계했다. 윤혜림은 조사실 밖에서 봤다. 유리 너머로 3사람을 차례로 관찰했다. 직접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그녀가 반드시 거치는 절차였다. 공간 안에 들어가면 상대도 자신을 읽기 시작한다. 읽히기 전에 먼저 읽어야 한다. 서민식은 이미 무너진 상태였으므로 생략했다. 유진과 민도연을 각각 30분씩 유리 너머에서 보았다. 유진은 조사실 안에서 혼자 기다리는 동안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눈을 깜빡이는 속도가 일정했다. 고개가 흔들리지 않았다. 긴 대기 시간 동안 자세가 무너지지 않았다. 공포나 불안이 신체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2가지 중 하나다. 감정 자체가 없거나 감정을 통제하는 훈련이 되어 있거나. 유진의 경우 후자에 가까워 보였다. 그녀는 이 상황을 오래 상상해 왔을 것이다. 실제로 이 자리에 앉게 됐을 때를 위한 준비가 몸에 배어 있었다. 민도연은 달랐다. 그는 조사실 안에서 천장을 한 번 봤다. 벽을 한 번 봤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2 손을 올려놓았다. 그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유진처럼 준비된 정지가 아니었다. 자연스러운 정지였다. 기다리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의 몸이었다. 윤혜림은 그것을 보며 조용히 메모했다. 이 사람은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다. 조사실에 들어갔을 때 민도연은 그녀를 한 번 보고 시선을 테이블로 내렸다. 프로파일러라는 것을 직감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새로운 인물에 대한 반응인지. 윤혜림은 자리에 앉으며 파일을 펼치지 않았다. 파일을 펼치면 상대는 그것을 읽으려 한다.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려 한다. 그녀는 빈손으로 들어갔다. 힘드셨겠어요.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민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괜찮습니다. 이런 상황이 처음이실 텐데. 짧은 침묵이 있었다. 네. 윤혜림은 그 대답의 속도를 마음속에 적었다.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았다. 적절했다. 적절하다는 것이 문제였다.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의 대답은 대개 적절하지 않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많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튄다. 민도연의 대답은 매번 적절한 길이와 적절한 속도로 나왔다. 마치 어떤 대답이 적절한지 알고 있는 사람처럼. 그녀는 강태호의 사건 경위에 대해 물었다. 민도연은 부인했다. 유진과 거래 문제로 통화했을 뿐이고 서민식과는 개인적인 이유로 만났을 뿐이고 사택 근처에 있었던 것은 우연에 가까운 동선이라고. 부인의 내용 자체는 새롭지 않았다. 윤혜림이 주목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방식이었다. 그는 부인하면서 감정을 쓰지 않았다. 억울함도 분노도 당혹감도 없었다. 결백한 사람이 의심받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은 감정이다.
억울하다거나 왜 나를 의심하느냐거나 증거가 있느냐거나. 민도연은 그것들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사실과 사실 사이에 감정을 끼워 넣지 않았다. 그것은 결백한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다. 들킬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였다. 윤혜림은 조사를 마치고 나와 이선우를 찾았다. 저 사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이선우가 고개를 들었다. 공모를 부인하는 방식이 너무 익숙해요. 응급상황 대처 방식, 현장 이탈 동선, 사고 위장 논리. 설명을 들으면서 세부 사항이 너무 구체적이에요. 처음 해보는 사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요. 실패해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알고 있던 것들이에요. 이선우는 잠시 윤혜림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말한 것은 자신이 며칠째 문장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어디서 알았겠습니까? 성공한 경험이요. 윤혜림은 망설이지 않았다. 한 번 끝까지 해본 사람이에요. 이선우는 그날 밤 민도연의 과거를 다시 팠다. 수면 위로 드러난 것들은 평범했다. 자동차 정비소 운영, 이후 사업 전환, 현재 협력업체 대표. 전과 없음. 그런데 인적사항 하단에 배우자란이 있었다. 전원관계. 이선우는 그 이름을 확인했다. 정소라. 사망. 2년 전. 사인은 두부 외상으로 인한 뇌출혈. 지방 휴양지 펜션 욕실에서 미끄러져 머리를 부딪힌 사고로 종결된 사건이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은 민도연 한 명이었다. 목격자 없음. 민도연의 진술만으로 사고로 종결. 이선우는 그 기록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의무기록 사본 하단, 담당 의사의 소견 한 줄이 눈에 걸렸다. 두개부 손상 양상 비정형. 비정형. 욕실 낙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손상 양상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 한 줄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사건은 이미 종결되어 있었다. 정소라는 이미 땅속에 있었다. 이선우는 파일을 덮지 않았다. 민도연이 강태호를 죽이려 한 방식들. 봄의 음료, 여름의 공기, 가을의 손삽.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점에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던 남자와 욕실에서 죽은 여자가 있었다. 정소라의 죽음은 사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도연의 첫 번째 성공이었다. 정소라는 꼼꼼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역설적으로 그녀를 살렸다. 죽은 뒤에 이선우가 정소라의 생활 기록을 복원하는 데 걸린 시간은 열흘이었다. 지인들의 진술, 휴대폰 메시지 백업, 가계부 형식으로 쓴 개인 노트. 그녀는 불안을 느낄 때 기록하는 습관이 있었다. 감정을 말로 꺼내지 못하는 사람이 글로 남기는 방식. 그 기록들이 2년의 시간을 건너 이선우의 책상 위에 도착했다. 죽은 사람의 불안이 살아있는 형사의 손 안에서 다시 읽혔다. 사고 사흘 전, 정소라는 가장 친한 지인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남편이 요즘 이상한 말을 한다고. 농담처럼 웃으면서 나 없으면 다 정리된다는 말을 반복한다고. 처음엔 그냥 넘겼는데 횟수가 늘었다고. 그리고 보험 얘기를 꺼냈을 때 자신도 모르게 손이 떨렸다고 썼다. 민도연 명의 생명보험의 수익자가 자신에서 제3자로 변경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뒤늦게 확인했다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냥 내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다고. 지인은 그 메시지에 과민 반응 아니냐고 한번 직접 얘기해보라고 답했다. 정소라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사흘 뒤 그녀는 펜션 욕실 바닥에서 발견됐다. 민도연이 신고했다. 아내가 욕실에서 미끄러진 것 같다고 의식이 없다고.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정소라는 이미 소생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다. 병원에서 뇌출혈로 인한 사망이 확인됐고 경찰은 현장 확인 후 불운한 사고로 사건을 종결했다. 민도연의 진술 외에 다른 증언이 없었다. 목격자도 없었다. 유서도 없었다. 사고사였다. 이선우가 그 기록을 처음 펼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담당 의사의 소견 한 줄이었다. 두개부 손상 양상 비정형. 비정형. 일반적인 낙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손상 양상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그 한 줄은 당시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 의사는 소견을 남겼지만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사건은 이미 종결되어 있었다. 정소라는 이미 땅속에 있었다. 비정형이라는 단어는 2년 동안 파일 안에서 혼자 있었다. 이선우는 펜션 인근 CCTV 자료를 요청했다. 2년 전 자료였으므로 대부분 덮어쓰여 있었다. 그러나 펜션 정문 카메라 자료 일부가 보존되어 있었다. 민도연의 차가 체크인 당일 오후에 들어오는 장면, 그리고 다음날 새벽 2시 10분에 차가 잠깐 외부로 나갔다가 20분 만에 돌아오는 장면. 사망 추정 시각은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였다. 이선우는 그 20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욕실 낙상 사고가 일어난 밤, 민도현은 무엇을 버리러 나갔는가? 무엇을 치우러 나갔는가? 그 20분 안에 정소라의 죽음과 민도현의 손 사이를 잇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2년이 지난 지금 복원할 수 없었다. 법원은 재감정 허가를 내렸다. 감정이는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먼저 구분했다. 매장된 지 2년이 지나 연조직의 복원은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두개골은 남아 있었다. 골절 양상, 충격 방향, 손상 지점의 형태.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뼈 안의 기록으로 남는다. 뼈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말하지 않을 뿐이고 읽는 사람이 필요할 뿐이었다. 감정 결과는 열흘 뒤 나왔다. 이선우는 결과지를 받아들고 폭도 끝 창가에 서서 읽었다. 법원 문서 특유의 건조한 문체였으나 내용은 건조하지 않았다. 두개부 골절 양상이 단순 낙상으로 설명되기 어렵다고 했다. 충격 지점이 후두부 단일 부위에 집중되어 있으며 골절선의 방향과 깊이가 회전력을 동반한 외력에 의한 손상 패턴과 일치한다고 했다. 욕실 낙상 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다발성 충격 흔적이 없다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기계성 도구에 의한 단일 고강도 충격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기계성 도구. 민도현은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했던 사람이었다. 공구를 다루는 것이 일상이었던 사람. 회전력을 동반한 타격에 익숙한 손을 가진 사람. 강태호를 공격할 때도 날카로운 날이 아니라 무게로 가격하는 금속 손삽을 선택했던 사람. 도구의 선택 방식이 같았다. 가격 방식이 같았다. 후두부 단일 충격이라는 지점이 같았다.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같을 수 있었다. 이선우는 검찰에 넘길 보고서에 정소라 사건 재감정 결과를 첨부했다. 그러나 벽은 분명했다. 감정 결과는 타살 가능성을 지지했지만 증명하지는 못했다. 2년의 시간이 현장을 지웠고 도구는 나오지 않았고 목격자는 없었다. 민도현은 강태호 사건 공모에 대해서는 증거 앞에서 더 이상 부인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정소라 것만 나오면 달라졌다. 기억이 없다고 했다. 그날 밤 잠들어 있었다고 했다.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세부 기억이 남아있지 않다고 했다. 완벽하게 닫혀 있었다. 검찰은 세 사람을 강태호 살인 미수 공모로 기소했다. 서유진은 보험 설계와 현관 개방, 공모 주도 혐의가 인정됐다. 서민식은 반복된 공모 가담과 시신 유기 준비 혐의가 인정됐다. 민도현은 직접 실행과 계획 설계의 핵심으로 가장 무거운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정소라 사건은 끝내 살인 혐의로 묶이지 못했다. 민도현이 저지른 가장 첫 번째 죄, 가장 완전하게 성공한 죄만이 처벌의 바깥에 남았다. 선고가 끝난 날 오후 이선우는 접견 신청을 했다. 교도소 접견실은 형광등이 지나치게 밝았다. 그 밝음이 오히려 공간을 차갑게 만들었다. 유리 넘어 민도현이 들어왔다. 교도소 복장이었으나 자세는 바뀌지 않았다. 등을 세우고 앉았다. 이선우를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 남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피하지 않았다. 그것이 결백의 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이선우는 오래전에 알았다. 이선우는 정소라의 이름을 꺼냈다. 민도현은 잠시 시선을 테이블로 내렸다가 다시 들었다. 그 얘긴 다 끝난 거잖아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선우는 재감정 결과 요약본을 유리 아래 슬롯으로 밀어넣었다. 민도현이 집어들었다. 천천히 읽었다. 읽는 동안 표정이 바뀌지 않았다. 다 읽고 나서 슬롯으로 돌려보냈다. 종이가 미끄러져 이선우 쪽으로 넘어왔다.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민도현이 말했다. 증명이 아니라. 틀린 말이 아니었다. 이선우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민도현도 알고 있었다. 유리 너머에서 두 사람이 동시에 같은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민도현은 웃었다. 크게 웃은 것이 아니었다.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웃음이 말하는 것은 분명했다. 너는 다 알고 있다. 나도 네가 안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끝내 거기까지는 못 데려간다. 이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도현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다. 유리 너머의 남자는 여전히 등을 세우고 앉아 있었다. 첩견실을 나오며 이선우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웃음을 마지막 장면으로 가져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강태호가 퇴원했다. 이선우는 그 소식을 보고서 말미에 짧은 메모로 확인했다. 태호가 향한 곳은 자택이 아니었다. 식물원 단지였다. 그는 단지 정문을 직접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다. 잔설이 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햇살은 이미 봄의 각도로 기울어 있었다. 온실 유리면에 빛이 다 부서졌다.
내부의 식물들이 그 빛을 받아 초록으로 빛나고 있었다. 태호는 온실 통로를 천천히 걸었다. 아무도 없는 통로였다. 양쪽으로 식물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것들은 겨울 내내 이 공간 안에서 살아 있었다. 누군가 죽이려 했던 시간 동안에도 유리 너머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태호의 걸음은 느렸다. 머리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다.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걷고 있었다. 멈추지 않았다. 통로 끝까지 걸어가다가 잠시 서서 유리 너머 하늘을 바라보았다. 하늘은 맑았다. 구름이 없었다. 그 아래 식물원 단지가 조용히 빛을 받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4번의 계절을 살아남은 사람에게 5번째 봄이 오고 있었다. 죽어야 할 이유가 타인의 욕망이었다면 살아야 할 이유는 이제 자기 자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아직 말로 알지 못했다. 그러나 몸은 알고 있었다. 가을밤 바닥을 짚으며 일어섰던 몸이, 손이 말을 듣지 않는 채로 비상등을 켜려 했던 몸이, 의식이 꺼지기 전에 먼저 저항했던 몸이, 그 몸이 지금도 말하고 있었다. 멈추지 말라고. 이선우의 보고서 마지막 줄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어떤 진실은 밝혀져도 증명되지 못하고 어떤 죄는 처벌돼도 가장 큰 죄만은 빠져나간다. 그러나 살아남은 사람은 걷는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다. 유리 온실 너머로 햇살이 길게 뻗어 있었다. 강태호는 계속 걸었다.